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자, 역지나 앞에 명언들 나와 있어요.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산 자는 없다. 팽조도 젊어서 죽었다. 하늘과 땅이 된 내 나와의 같고 만물이 결국 하나다. 장자. 여러분들이 무위자연 이거 배우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노장사상 그 장자입니다. 우리는 별을 무척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별들은 서리빨 같은 전설들을 우리 눈에 휘갈겨 남겨놓았으며 번쩍이는 장시의 시편들을 정복 불호의 공간에 내다 걸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해안에서 부서지는 물결의 출렁임도 따지고 보면 태양과 달의 중력작용이 만드는 조속작용의 결과다.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주는 중력의 영향을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력은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실체다. 큼직한 바위 덩어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고 그 조각들이 다시 파도에 부대껴 고운 모래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했을까? 멀리 있는 달은 태양과 그 긴 세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밀물과 썰물의 들고남을 재촉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화작용도 바위를 부숴 모래로 만드는 데 한몫했겠지만 세월이라는 인내의 도움 없이는 해변의 모래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밭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실감케 하고 세상이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가르쳐준다. 모래를 한 줌 움켜쥐면 그 속에서 약 1만 개의 모래알들을 헤아릴 수 있다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알갱이들이 내 손에 들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볼 수 있는 별은 실제 하는 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 밤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다. 지구상의 해변이란 해변 모두에 깔려있는 모래알들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 고대 천문학자와 점성술사들은 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이리저리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자 무척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별자리다. 그러나 별자리는 실제로는 어둡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별이나 멀리 있지만 원래 밝아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마음대로 무리를 지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에서 본 밤하늘의 별자리나 미국 중서부에서 본 그것이나 그 모양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소련과 미국은 천문학적 관점에서 동일한 지점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관측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본다 해도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적 분포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별들 사이 평균 거리가 3, 4광년이므로 별자리의 모양은 몇 광년은 좋게 움직여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할 것이다. 1광년이 거의 10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인데 비하여 지구의 지름은 겨우 1만 3천 킬로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따라서 3, 4광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어떤 별이 그 별자리에서 달아나고 또 어떤 것은 그 별자리로 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서 주어진 별자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는 이 정도 거리의 성간 여행을 적당한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가능하다. 근처 별들의 3차원 분포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그 별들이 이루게 되는 별자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컴퓨터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 근처를 한 관측자가 지날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7개의 별들이 이루는 별자리 모양이 그 관측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뀜에 따라 별들을 연결한 다각형이 천구에 투영되는 모습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별자리들은 지구인의 별자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로르샤흐 검사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해석하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아마도 앞으로 수세기 안에 크게 바뀔 것이다.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컴퓨터에서 바뀐 조사를 에서 박에는 이렇게 붙여놨네요. 컴퓨터에서 밖에는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날이 올까? 네? 성간 여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까요? 자,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들이 무리를 지어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주위 동료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별은 본래 있던 별자리를 떠나 결국 다른 별자리로 편입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주공간에서는 쌍성계를 이루던 두 별 중 하나가 폭발하여 우주공간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반성은 상대방과 이루던 중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폭발 이전의 궤도 속도로 우주공간에 내팽개쳐진다. 하늘에도 고무줄 세 총이 있는 셈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별도 새로 태어나서 진화하다가 죽어 사라진다. 그러므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새로운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그죠? 수천 년? 수만 년? 네. 하늘에 그려진 별자리들의 모양은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하다가 결국엔 영영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림 위 6개의 별자리가 있네요. 첫 번째는 북두칠성이다. 그지? 3은 북두칠성을 가운데에 두고 지구 반대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모양이 조금 각도가 달라졌고, 2는 측면에서 본 거, 북두칠성을. 그리고 2와 3 같은 북두칠성의 배치를 보려면 우리가 지구에서 150광년쯤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 북두칠성이죠. 그죠? 북두칠성인데 이제 관측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별자리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몇백만 년에 불과한 짧은 인류사에서도 별자리의 모양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다. 한 가지 예로서 큰 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가상의 공간 이동에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두칠성의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 계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 북두칠성은 100만 년 전에는 국자가 아니라 창과 비슷했다. 만일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도착했다면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때가 대체로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두칠성이 창과 같은 모습의 배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홍적색이 중기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컴퓨터에게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빨리 돌리라고 지시하고 사자자리의 미래 모습을 미리 가서 보도록 하자. 태양의 겉보기 위치는 1년에 한 차례씩 천구상의 원을 그리며 완주한다. 태양의 천구상에서 이동 경로를 우리는 황도라 하며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이 이루는 띠를 황도대 또는 황도수대라고 부른다. 먼저 조디악이 동물원을 뜻하는 주에서 온 말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물원이란 말인가? 그것은 별자리 12개 모두가 사자와 같이 동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이 지나면 사자자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덜 사자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사자가 아니라 전파망원경을 연상할지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후에는 전파망원경이 오늘날의 돌로 만든 창보다도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겠지만 말이다.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에 속하지 않는 별자리다.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밝은 별과 별자리 전체를 사선을 그리며 둘로 나누는 사냥꾼의 벨트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요게 이제 사자자리죠. 그쵸? 근데 100만 년 후에는 꼭 무슨 전파망원경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듯한 약간 흐릿한 3개의 별이 실은 천문학적 전통에 따르면 오리온의 칼이다. 하지만 새 별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별이 아니라 오리온 성운이라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많은 별들은 표면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젊고 무거운 별이다. 이들은 빠르게 진화하여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주기는 몇 천만 년 정도이다. 만일 컴퓨터에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많은 수의 별들이 태어나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마치 밤에 반딧불과 같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그런데 알파 켄타우리, 즉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사실 3중 성계로서 3별 중에 둘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서 이 둘의 주위를 또 공전한다.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태양이 오히려 이상한 별이다. 그래서 여기 쌍성계는 태양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고 다중성계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의 영어 이름은 베타 안드로메데에는 이 별이 안드로메다 자리 별들 중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은 태양에서 75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 현재 우리 눈에 도착하는 별빛의 광자들은 사실 7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들이다. 암흑의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7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그 별이 지난 화요일에 폭발했다 해도 우리는 이 별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으로 75년을 더 지낼 것이다. 비록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는 하나 빛이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7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보자. 금년이 1980년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태어난 해가 1905년이니 지금만 우리에게 도착한 광자가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을 떠났을 때쯤 지구에서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당시로는 지극히 획기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 사이는 텅 비어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75광년이라는 거리도 천문학적 척도에서 볼 때에는 매우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에 불과하다. 태양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가 3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자리 M31까지는 200만 광년이나 된다. 오늘 우리가 M31에서 보는 빛이 지구를 향해 출발했을 당시 지구에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조상들이 빠르게 지나고 있긴 했겠지만 말이다. 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퀘이사까지의 거리는 80억 내지 100억 광년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주먼지가 뭉쳐 지구가 되기 전, 심지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상황이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빛이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거리 구하는 문제들을 과학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천체들의 경우에만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체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속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된다. 같은 방 안에서 나와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친구를 바라본다면 자, 아주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나는 사실 지금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1억분의 1초, 즉 100분의 1 마이크로초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교실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같은 동시간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왜냐하면 빛이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전달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태양이 지구에 오는 8분 40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8분 40초 전의 태양의 모습인 거고 지구는 태양의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3m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m 나누기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지만 친구 모습의 지금과 10의 마이너스 8초 전의 모습에는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준성체 또는 K사와 같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8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퀘이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80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지구에서 여태껏 발사된 물체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두 대의 보이저 우주선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이저 1호와 2호 목성, 토성, 명왕성 이렇게 탐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다 나갔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다시 수신이 됐다고 그래요. 보이저 1호인지 2호인지. 네. 자, 지금은 광속의 약 1만 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가는 데에도 4만 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적정 기간 이내에 이 별까지 간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빛이 그리고 광속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빛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할 것일까? 만일 당신이 1890년대 토스카나의 시골 벌판을 거닐 수 있다면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파비아로 향해 걸어가던 한 10대 소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프로시아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네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니? 라든가 네 질문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 라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라는 등의 폭언을 듣고 낙담한 학생이었다. 그는 프로시아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기 위하여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북부 이탈리아를 방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규율이 엄격했던 프로시아의 교실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그는 그곳에서 곰곰이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다. 그리고 그가 이 들판에서 즐겼던 생각들이 나중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 아마 여러분도 배워요. 상대성 이론. 과학 시간, 고등과학이 있나?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상대성 이론 배우게 됩니다. 자,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베른슈타인이 쓴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책의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베른슈타인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의 대중화를 겨냥했다. 그의 책은 첫 페이지부터 전선을 지나는 전기와 공간을 가로재는 빛의 놀라운 속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이 책을 읽고 만약 빛의 파동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가?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곱슬머리를 펄럭이며 시골길을 걷는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 이렇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니.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빛의 파동을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파동의 마루에 타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마루에 타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파동이라고 말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다. 자, 뭔가 이상한 일이 빛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상해진다.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이런저런 모순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그것의 진위가 주의 깊게 고찰되지도 않은 채 하나의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말할 때 동시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인슈타인이 던진 이 질문은 이미 수세기 전에 누군가가 마땅히 고민했어야 했던 지극히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인 것이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당신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자. 사거리 근처에서 마차와 거의 부딪힐 뻔한다. 나는 마차에 깔릴 것 같아 방향을 틀고 그 덕분에 간신히 마차와의 충돌을 피한다. 이제 마차와 자전거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같은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이 길에 서 있다면 마차는 당신의 시선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움직이고 나는 당신을 향해 당신의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서 반사된 다음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태양광선을 통해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 경우 빛의 속도에 내가 탄 자전거 속도가 더해진다면 당신은 내 모습을 마차보다 훨씬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마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내가 자전거의 방향을 트는 모습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전거와 마차는 사거리의 교차점에 동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 요게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당신이 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내가 부딪힐 마차가 없는데도 공연히 핸들을 털었다가 계속해서 빈치 마을을 향해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당신의 입장에서는 마차가 안 보이니까. 그래도 나는 거의 마차에 깔릴 뻔했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나와 당신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자연이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도전장임이 틀림이 없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도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빛의 속도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세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며 매우 심각한 도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세계를 그 뿌리에서부터 다시 보기 시작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물리학의 대혁명이 이탈리아의 한 시골길에서 시작된 것이다.
만일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런 논리적 모습을 피해서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대자연의 규칙 또는 계율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규칙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정리했다. 어떤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자, 그대는 그대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더하지 말지어다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는 규칙인 셈이다. 또한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규칙은 그대는 빛의 속도로나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서는 아니 되느니라가 된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빛의 속도에 원하는 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9.9%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빛의 속도의 100%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세계가 논리적 모순 없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보편적인 속도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페달을 계속 밟음으로써 어떠한 속도에라도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위에 그림이 하나 있었죠? 상대성 이론에 관련해서 좀 마차, 그리고 페달, 그리고 관측자인 나 이렇게 설정한 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동시성 패러독스라고 되어 있어. 그치? 예. 고등과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나는 안 배웠어. 우리 때는 이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자, 계속 볼게요. 자, 19세기가 20세기로 바뀌는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좌표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 또는 프랑스 혹은 영국의 문화와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거나 유럽인이 식민 지배를 받아 마땅한 다른 인종들보다 우수하다고 믿었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아리스타르코스나 코페르니쿠스 생각을 적용하는 일은 거부되거나 무시되었다. 그러나 젊은 아인슈타인은 그가 정치에 대해 그랬던 만큼 물리학에서도 절대적 의미의 기존 좌표계를 거부했다. 이리저리 어지럽게 공간을 배회하는 별들로 가득 찬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장소라든가 우주를 관측하기에 더 좋은 좌표계 같은 특권이나 특전은 있을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다. 상대론적 상황에 접하게 될 때마다 요술덫에 걸리는 듯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즉, 우주를 보는 데 있어서 모든 장소가 공평하다는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 누가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 이 규칙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치가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면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채찍을 휘두를 때 생기는 휙 하는 소리는 채찍이 소리의 전파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 소규모의 충격파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허리 조금 긴 허리띠도 될걸? 휘두르면은 팡팡 소리가 나요. 그게 충격파입니다. 천둥 소리도 비슷한 원리에서 발생한다. 한때 사람들은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초음속 비행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 미국에서 성공했고 최초로 초음속 돌파한 사람이 척 예거라는 비행사입니다. 음속 돌파를 처음 했어요. 자, 그러나 빛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같은 대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진공 속에서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상을 찾을 수 없었다. 채찍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 같은 현상을 빛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빛의 경우에는 채찍 소리나 천둥 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연출한다. 입자 가속기 속의 입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거워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시계는 느리게 간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의 효과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다. 소리는 통상적으로 공기와 같이 형체를 가진 매질을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소리의 경우에는 빛의 동시성 패러독스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친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파는 공기 분자들의 진동 운동에 따른 것이다. 반면 빛은 진공 속을 돌아다닌다. 공기 분자들에게는 만족시켜야 할 일련의 운동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규칙들이 진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빛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빈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흑점의 탁탁거리는 소리나 태양 플레어의 우레소리 따위는 들을 수가 없다.
상대성 이론 이전 시대에는 빛이 공간에 충만한 에테르라고 불리던 특별한 매질을 통하여 전파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하여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실험이 바로 저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다.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빛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된다. 예를 들면 생각의 속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신경 전달 신호는 당나귀가 수레를 끊는 것과 같은 느린 속도로 뉴런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상대성 이론을 국리낼 정도로 영리하긴 하지만 그리 빠르게 사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대 컴퓨터의 전기 회로 속에서는 전기 신호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20대 중반에 혼자서 수립한 이론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후에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각종 실험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됐다. 앞으로 누군가가 광속 이상의 속도를 허용하면서 특별한 기준 좌표기라는 개념이나 동시성의 패러독스와 같은 것 없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물리 법칙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이론을 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론을 의심할 것이다.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금지는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상충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만을 꼭 믿고 고집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왜 시속 10km의 상황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이 초속 30만 km 상황에서의 자연 법칙에도 적용된다고 믿어야 하는가? 상대성 이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궁극적인 제한을 가한다. 하지만 우주가 꼭 인류의 야망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 이론은 광속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그 대신 매우 뜻밖의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조지 가머브의 사고 실험을 우리도 따라해보자.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와 같이 우리의 경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값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속 40km인 가상의 세계를 상상해보자. 이 세계에서는 광속이 시속 40km로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하자.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40km.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신이 지나친 물체들의 귀퉁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히 앞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당신이 이미 지나간 뒤에 있는 물체들이 당신 앞쪽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오토바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매우 작은 동그란 창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빛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다. 한편 멈춰서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당신이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반사되어 오는 빛이 빨갛게 보이고 가까워지면 파랗게 보인다. 당신이 관측자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기분 나쁜 색깔의 광채에 둘러싸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방출되는 통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적외선이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축되고 질량은 증가하며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의 가장 짜릿한 결과인 시간지연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지연은 글자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당신의 뒷좌석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이런 현상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상하고 복잡해 보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여기서 사실 확인이란 과학에서 진리라고 인정하는 그런 깊은 수준에서 검증된 사실이란 뜻이다. 이 현상들은 당신과 관찰자 사이에 상대 운동이 있을 때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다. 그리고 주로 대학의 첫 해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간단한 대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고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많은 실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매우 정확한 시계를 비행기에 실어 옮기면 지상에 가만히 있는 시계보다 약간 느리게 간다. 또 입자 가속기는 입자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질량이 무거워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만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가속된 입자들이 실험기구 벽에 충돌하게 되므로 실험 핵물리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일상생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을 버려야만 한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상대 운동과는 무관한 개념이었다. 상대 운동의 영향 때문에 길이의 단축과 시간의 지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여행을 하면 당신은 나이를 거의 먹지 않지만 당신의 친구나 친척들은 여전히 늙어간다.
당신이 상대론적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몇십 년씩 늙어 있겠지만 당신은 전혀 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불로장수의 영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시간의 흐름이 지연된다. 그 까닭에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으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학적인 의미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인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일까?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가 아닌 항성계로의 이주가 과연 가능할까?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곳이 토스카나였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이 도시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의 전부는 아니다. 400년 전에 또 다른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곳에서 살았다. 토스카노는 레오나르도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토스카나의 언덕을 뛰어오르거나 또는 언덕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기를 즐겼다. 레오나르도는 토스카나의 자연경관, 마을의 모습, 그리고 성체 위용 등을 조감도에 담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마을의 모습을 그리며 옮겨 담았던 것이다. 그는 회화, 조각, 해부학, 지질학, 자연사, 군사학 및 토목공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 모든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그 밖에도 그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하고 제작하는 데에도 대단한 열정을 쏟았다. 그는 여러 종류의 비행체를 설계했고 모형을 만들고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작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늘을 날지는 못했다. 당시에는 충분히 강력하고 동시에 충분히 가벼운 엔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계들은 훌륭했고 후대의 기술자들의 큰 용기를 심어주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실패에 낙담했지만 실패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경험하여 했던 실패 아픔은 15세기 인류가 안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던 것이다. 비슷한 일이 1939년에도 있었다. 스스로를 영국 행성간 학회라고 부르던 일단의 공학자들이 당시의 기술을 이용하여 달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을 설계했다. 그들의 설계는 30여 년 후에 만들어진 아폴로 우주선의 설계와는 전혀 달랐다. 수행해야 할 임무는 같았지만 말이다. 공학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 행성간 학회는 달 여행에 실현될 날이 올 것임을 이미 이 시기에 분명하게 제시했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다른 별로 데려갈 우주선의 기초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이 우주선들은 지구에서 바로 쏘아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에서 일단 만들어진 다음 거기에서 기나긴 항성간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 중의 하나로 오리온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오리온 계획의 이름은 별자리에서 따온 것이므로 궁극적인 목표가 별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오리온은 핵무기인 수소폭탄을 폭발시켜서 그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전진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리온은 우주라는 대양을 항해하는 핵추진 모터 버트인 셈이다. 이 계획은 공학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추진력을 핵폭발해서 얻는 오리온 계획의 우주선은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주선과 우주 비행 계획을 양심적으로 꼼꼼하게 설계하면 방사능 잔해 확산을 성간 공간이나 행성간 공간의 극히 제한된 영역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오리온 계획은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 금지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다. 나는 이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핵무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오리온 계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이달로스 계획은 영국 행성간 학회가 최근에 내놓은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핵융합 반응로의 구현을 전제하고 있다. 아직 핵융합 반응로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리온과 다이달로스는 광속의 10분의 1의 속력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면 4.3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자리 알파별까지 가는데 인간의 일생보다 짧은 43년이 걸릴 것이다. 이 정도 속도의 우주선으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순조롭게 발달할 것이라고 낙관하더라도 오리온, 다이달로스 또는 이와 비슷한 계획들의 성사는 아마 21세기 중반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오리온 계획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할 수 있다.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 너머로의 우주여행을 실현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오리온과 다이달로스는 다세대 우주선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다른 별의 행성에 실제로 도착하게 되는 이 우주선의 주인은 몇 세기 전에 우주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먼 후손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인간이 안전하게 동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주 여행자들을 얼렸다가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 녹여서 깨울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비상대론적 우주선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으나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의 상대론적 우주선보다는 설계, 제작,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쉬워 보인다. 인류가 태양계 이외의 항성계에 접근할 가능성이 분명히 0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옮기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인류의 수건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로버트 버사드가 제시한 성간 램제트 엔진, 이 엔진은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를 포함한 성간 물질들을 핵융합 엔진으로 흡입한 다음 이것을 뒤쪽으로 분사해 추진력을 얻는다. 이 경우 수소는 연료와 반응 물질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자, 이 엔진을 사용한 광속 비행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널린 게 수소라고는 하지만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버사드의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려면 엔진 앞쪽에 설치할 흡입 장치의 크기가 거의 수백 킬로미터는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우주선을 향해 접근하는 수소 원자들의 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잘못하면 고속으로 가속되어 날아들어오는 우주선 입자 때문에 우주선과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모두 녹아버릴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레이저를 이용하여 유입되는 원자들을 전리시켜 하전 입자로 변화시킨 뒤 강한 자기장을 사용해서 입자들을 모두 흡입 장치로 빨아들이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크기의 흡입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목표는 실용적인 크기, 즉 어느 정도 작은 엔진을 사용하여 광속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구는 우리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초속 9.8m씩 가속되면서 떨어진다. 우리를 지구 표면에 묶어두는 또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를 1g으로 표시한다. 즉, 사람은 지상에서 1g에 해당하는 힘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주 여행 중에서도 1g의 가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주선에서 아주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구에서의 중력과 가속 중인 우주선 안에서 느끼는 관성력이 같은 성격의 힘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우주 공간에서 1년 정도 1g의 가속을 계속해서 받으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식이 나와 있네요. 이것과 같다. 여기서 1년이 3천만 초, 1g의 크기가 9.8m/s 제곱, 즉 0.01과 비슷하며 광속이 초속 30만 km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뭔가 이제 설계도가 나와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주선,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수소를 이제 모아서 이제 핵융합으로 만드는 그런 설계도가 있는데 너무 크죠. 자, 어떤 우주선이 1g의 가속을 받으면서 비행을 적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목표의 중간 지점쯤에 도달했을 때 비행 속도가 거의 광속과 같아졌다고 하자. 거기서부터는 가속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할 것이다. 즉, 마이너스 1g의 가속도를 받으며 지금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큼 더 비행하면 목표 천체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우주선은 여정의 상당 부분에서 거의 광속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으므로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렀을 것이다. 행성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너드의 별은 태양에서 약 6광년 떨어져 있다.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앞에서 이야기한 식으로 이 별을 향해 달린다면 약 8년 후면 이 별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서 8년은 우주선에 실린 시계로 잰 당신의 시간이지 우주 여행의 장도에 오르는 당신에게 손을 흔들며 환성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하수 은하의 중심까지 가는 데에는 21년 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28년이면 도착한다. 그렇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주 여행객이 21년이 무려 3만 년에 해당하는 장구한 세월이다. 그래서 그 영화 뭐였더라? 인터스텔라? 예. 거기 보면은 물로 된 행성에 들어왔다가 한 3시간 정도 갔다 왔는데 그 모선에 남아있는 시간은 30년 시간이 지나버리죠. 그쵸?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러므로 당신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 중에서 환송의 손을 흔들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광속에 가깝게 접근한다면 이론상으로 단 56년이면 우주를 한 바퀴 돌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건대 여기서 56년은 우주선에서의 시간이다. 지구인의 시간으로는 수백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사실 우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지구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지구는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로 변해 있을 것이며 태양은 아주 오래전에 빛의 방출을 멈췄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론적 우주여행은 고도로 앞선 문명에게는 우주 전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주여행객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우주의 구석구석을 전부 돌아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지구에 있는 가족에게 그 어떤 정보도 광속 이상의 속력으로 보낼 수 없다는 문제 말이다. 오리온이나 다이달로스 또는 버사델 램제트 엔진의 우주선 모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행체 모형이 현대의 초음속 여객기와 다른 것만큼이나 미래의 광속 비행 우주선과 크게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별을 향해 광속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태양계 내부 탐사가 끝나면 다른 외계 행성계에 대한 탐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여행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주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다. 우리는 미래 속으로 빨리 여행함으로써 공간 속을 빨리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어떠할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 하루에 24시간씩 말이다. 상대론적 우주선을 이용하면 미래 속으로 빨리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물리학자들이 많다. 설사 과거로 여행을 가능케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에 따를 것 같으면 과거의 그 무엇도 바꿔놓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을 낳아준 부모의 결혼을 못하게 막았다면 당신의 출생 자체가 부정되고 만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초래한 당신은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할 때처럼 또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동시성 패러독스처럼 결론이 모순에 빠지게 된다면 그 전제는 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떤 물리학자들은 역사를 달리하는 두 갈래의 우주들이 서로 나란히 실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다중 우주설이죠. 요즘 뭐 마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치? 예. 그 두 우주는 양쪽 모두 독립적으로 실제할 수 있는 우주다. 하나는 당신이 아는 우주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우주다. 어쩌면 그 시간은 그 자체로서 수많은 잠재적 차원을 갖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차원과 연관된 세상에서만 살아갈 운명인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살고 있는 시간 차원의 흐름에서 과거로 돌아가 역사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즉 이사벨라 여왕으로 하여금 콜럼버스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면 그 후 시간의 흐름은 또 다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사건들은 당신이 살고 있던 그러나 버리고 떠난 시간 차원의 세상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일들이다. 그와 같은 성격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상상 가능한 또 다른 갈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영화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역사는 사회, 문화 또는 경제 등의 매우 복잡한 동인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이루는 결과로서 얽혀있는 실타래에서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늘 일어나는 사소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한 제멋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따라서 역사의 물결에 큰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시점이나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물결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새로운 패턴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주 사소한 조작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 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시간이란 지렛대의 길이가 더 길어지므로 역사에 남기는 영향은 그만큼 더 커지게 마련이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미생물이다. 우리는 소아마비균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접촉한다. 하지만 이 세균에 감염되어 소아마비가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운이 무척 좋은 바이러스만이 인간을 이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한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소아마비 희생자였다. 아마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커다란 동정심을 갖게 했는지 모른다. 또는 성공을 향한 그의 야망에 열기를 더했는지도 모르겠다.
루즈벨트가 장애 극복을 통해 보여진 그의 인간성, 야망, 그리고 지지자들의 동정심 등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점철된 미국의 현대사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100만 분의 1cm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미물로 인해서도 인류사의 미래는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사벨라 여왕에게 콜럼버스의 지리 정보는 잘못된 것이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측량한 지구 둘레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콜럼버스는 절대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설득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 경우 비록 콜럼버스의 항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럽의 다른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용기가 아니었더라도 항해술의 발달과 향료 무역에 대한 점증하던 욕구, 그리고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해양 제패의 경쟁력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1500년경에는 아메리카가 필요한 쪽으로 발견되고야 말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콜롬비아 특별구역,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시 같은 미국 지명과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이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 여행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역사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탐험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 보아야만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제 역사도 경험과학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예, 그죠? 시간 여행이 된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플라톤, 사도 바울, 표르토 대제와 같은 세계사의 주요 인물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대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의 과학 전통이 살아남아 발전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역사를 바꾸는 데에는 예를 들어 노예제도를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을 압도할 만한 어떤 강력한 시대적 요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2500년 전 동지중해를 밝힌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산업혁명이 있기 2000년 전에 이미 과학적 방법론 및 기술과 공학에 대한 선구적 개념이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더 나아가 이렇게 진보된 생각들을 그 시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경우라면 아마 인류 역사는 1000년 내지 2000년을 앞당겨져 진보했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업적 또한 1000년 내지 500년 가까이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형성된 또 하나의 지구에서는 레오나르도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남성이 한 번 사정할 때 수억 개 정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직 하나의 정자만이 다음 세대의 생식을 위해 선택된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육체적, 정신적인 특징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500년 전에 아주 사소한 상황들이 조금만 다르게 전개됐더라면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에 기초한다면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다중세계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오니아의 과학정신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물론 현재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 우리는 지금쯤 이미 성간 여행의 장도에 올라있을지 모른다. 또한 우리가 켄타우로스 자리 알파별, 바너드의 별, 천낭성, 고래자리 타우별 등을 향해 쏘아 올렸던 최초의 우주 탐사선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로 귀환했을 것이다. 성간 여행을 위한 거대한 우주 탐험 선단, 무인 탐사선, 식민 이주선, 거대한 무역선 등으로 구성된 선단이 지구 둘레의 위성 궤도에서 건조되고 있을 테고 그 우주선들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징물들과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로 적혀 있을 거다. 혹시 건조된 첫 번째 우주선의 앞부분에는 정 12면체의 상징과 함께 행성 지구에서 온 우주선 테오도로스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보는 매우 느린 편이어서 인류는 아직 성간 여행의 첫 발도 내닫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태양계 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한 그때쯤이면 지구인들도 성간 여행을 시도할 만한 정신적, 물질적, 기술적 여유와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될 것이다. 외계에서 다양한 성격의 행성계들을 발견한 다음 그들을 우리와 비슷한 것과 전혀 다른 것들로 분류함으로써 집중적 탐사할 후보 행성계들을 우선 골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은 우주 탐사선에 올라타고 수강년 너머의 별과 우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탈레스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정치를 이어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다.
외계에 얼마나 많은 행성계가 존재하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추측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태양계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목성, 토성, 천왕성도 그 주위에 위성들을 거느리며 태양계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실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행성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셈이다. 목성형 행성들이 거느린 위성들의 상대적 크기며 그들 사이의 상대 간격 등을 보면 목성, 토성, 천왕성도 각각 하나의 축소판 태양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질량이 뚜렷하게 서로 다른 별들로 구성된 쌍성계들의 다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의 태양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별들 주위에서 행성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밑에 이제 그림들이 있네요.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다른 별 주위에 있는 행성들을 직접 본 적은 없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런 행성들은 중심별이 내는 강한 빛의 광채 속에 그대로 파묻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관측 기술은 별빛에 숨어있는 동반 행성이 그 중심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유운동이 비교적 큰 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하여 천구면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수십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그 별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고유운동이 큰 어떤 별 주위로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우리 시선에 수직한 평면에서 궤도운동을 한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자. 빛을 내지 않는 행성이 관측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중심별의 오른쪽에 있다면 그 별은 중력의 작용으로 행성 쪽으로 약간 끌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별의 왼쪽에 있다면 중심별은 마땅히 왼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별이 천구면에 그리는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행성으로부터 받는 중력 협동 때문에 삼각함수꼴의 구불구불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비록 딸려있는 행성이나 동반성을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어떤 별의 천구상 운동이 이와 같이 주기성의 곡선을 그린다면 우리는 그 별 주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천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별이 바로 바너드의 별이었다. 바너드의 별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성이다. 실제로 삼중성인 켄타우루스자리 알파별의 경우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의 행성들을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사실 바너드의 별만 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집된 사진 건판에서 현미경으로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겨우 발견한 것이었다. 바너드의 별 근처에 있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잘 짜여진 연구가 2차례에 걸쳐 수행됐으며 어떤 의미에서 둘 다 성공을 거두었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하면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바너드의 별 주위에 둘 또는 그 이상 돌고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과 중심별과의 거리는 태양과 목성이나 토성 사이의 거리보다 약간 짧은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2차례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상호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바너드의 별 주위에서 행성계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별 주위에서 행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주 망원경 앞에 차폐 원반을 설치하여 중심별에서 오는 빛을 살짝 가리면 행성 표면에서 반사된 중심별의 빛을 알아볼 수 있다. 차폐 원반으로 중심별을 가리기 전에도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으면 틀림이 없으나 중심별의 광채가 워낙 휘황하기 때문에 그 속에 완전히 파묻혀 나로 식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의 어두운 면의 경계를 이용하며 차폐 원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수십 년 이내에 태양 근처에 있는 수백 개의 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별들이 묵직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적외선 관측을 통하여 가까운 별들 주변에서 원반 모양의 가스와 티끌의 구름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원반형 구름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 행성계 형성은 은하수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컴퓨터를 이용한 일련의 수치 모의 실험에서 우리는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고밀도의 회전 성간운이 별과 행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거의 9에 가까운 모양으로 시작한 회성 성관원이 회전 원반으로 그 형태가 변해가면서 원반 중앙에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위 원반에서 행성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적해봤다. 먼저 작은 질량의 물질 덩어리들을 회전 원반에 불규칙하게 집어넣고 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핀다. 원반에서 만들어진 미행성을 나타내는 이 덩어리들은 회전 원반 안에서 궤도 운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기체 물질과 고체 티끌을 휩쓸어 자신의 크기와 질량을 점점 키워간다. 적정 수준 이상의 질량을 갖게 되면 중력의 작용으로 주위의 기체, 주로 수소 기체를 끌어모음으로써 성장 속도를 더한다. 그러다가 개 중에 어떤 두 덩어리가 서로 충돌하면 컴퓨터로 하여금 그 둘이 한데 뭉치는 것으로 처리하게 한다. 충돌을 통한 원시 행성들의 합병은 원반 내에서 가스와 티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최종 결과는 초기 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행성들의 특성은 회전 원반에서의 가스와 티끌의 중심거리에 따른 분포의 양상에 특히 민감했다. 하지만 수치 모의 실험의 초기 조건을 잘 정의된 범주값으로 잡으면 우리 태양계의 특성과 그럴듯하게 닮은 행성계의 탄생을 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행성들의 개수가 10개 정도고 질량이 작은 지구형 행성들이 회전 원반 안쪽에, 목성형 행성들은 바깥쪽에 자리하는 행성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구조와 잘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초기 조건에 따라 행성은 없고 소행성만 조금 형성되는 경우, 목성형 행성만 형성되는 경우, 이런 목성형 행성들이 가스와 티끌 입자들을 응집시켜 별로 진화하여 중심의 별과 이중성의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등 그 결과는 참으로 다양했다. 따라서 아직 행성계의 형성 과정을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이지만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은하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행성계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별도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성관운에서 행성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하수 은하 안에는 1000억 개에 이르는 행성계가 우리의 탐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중에 지구와 완전히 같은 세상의 행성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생명이 서식하기에 분명히 쾌적한 환경이겠지만 대부분은 생명 서식의 우호적인 조건은 아닐 듯 싶다. 개 중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행성도 있겠지만 어떤 행성계에는 태양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또 어떤 행성 주위에는 달이 여러 개 있거나 한쪽 지평선에서 반대쪽 지평선 사이로 고리가 멋지게 척 걸려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달은 행성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그 행성 하늘의 거의 절반 이상을 뒤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행성에서는 저 멀리에 가스 성원이 아주 넓게 펼쳐있는 장관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스 성원의 물질은 한때 어느 평범한 별의 외곽층을 이루던 기체였으나 이제는 그 별의 존재를 알리는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상의 하늘에도 수많은 별자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곳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 별자리들 중에는 한 구석에 맨눈에 보일 듯 말 듯하거나 어쩌면 망원경을 통해서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흐릿한 노란색 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터다. 그 별이 다름 아닌 우리 태양이다. 지극히 제한된 지역이겠지만 그래도 은하수 은하의 한 구석을 탐사하겠다고 용감하게 떠난 성간 탐험 선단의 고향이 바로 그 노란색의 별에 숨어 있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별, 행성과 같은 세계 또한 우리 인간들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 죽어서 사라진다. 인간 수명이 수십 년 정도인데 비하여 태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억 배나 된다. 별들의 일생에 비한다면 사람의 일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단 하루의 부상한 삶을 영위하는 하루살이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겹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한편 별들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지극히 단단한 규산염과 철로 만들어진 작은 공 모양의 땅덩어리에서 10억분의 1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지구인은 2500년 전 신비주의와의 대결해야 했던 이오니아 학자들이 경험한 바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 영향이 앞으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전파되어 결국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저 수많은 별들 어디엔가 살고 있다면 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주선 과연 광속 비행이 가능하냐 요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했을 때의 어떤 그 시간, 우주선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행성계, 태양계, 어떤 행성계 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좀 이렇게 가설 덮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뭐 그림이 또 하나 있네요. 얘는 뭐지? 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전리된 고온의 헬륨 기체는 특정 파장의 원자 외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뭔지 모르겠네. 태양이구나, 태양. 예. 이건 이제 플레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8장 내용은 뭐 짧습니다. 예.